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책을 출간합니다. 일부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다소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본인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이슈 먼저 전해드리고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철승 변호사의 말이 계속해서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한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로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향해서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될 만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라 걱정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건 아직도 이제 정열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암만 생각해도 난 늙은 거 요새 강의도 이제부터 더 잘할 것 같고요. 네, 김영석 교수 지금도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정신도 말짱하시고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를 향해서 정철승 변호사가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게 이유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차지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철승 교수가 이 김영석 교수의 일본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김영석 교수가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정철승 교수가 제가 알기로는 독립운동가의 외손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여러 가지 가계 그리고 또 자신의 또 이 인생관 세계관으로 비춰봤을 때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자라고 하지만 김영석 교수의 일본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저는 그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체가 사실 또 일본의 거부 매체라고 하는 산케이 신문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비판의 나름대로 이 한계선상을 넘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영석 교수의 나이가 1920년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102세가 되잖아요. 102세가 되는 셈인데 이분이 지금 상당히 이 오랜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삶의 애환 이런 또 그런 경험들을 녹여낸 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나마 이 대한민국의 어른이 한 분 살아 계시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단지 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지금 아주 그러니까 이 속된 표현으로 일종의 상당히 이 노인들이 80세가 넘어가면 결국 오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80세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한계를 지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정말 저는 말 그대로 이 폐륜적인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철승 변호사가 심판 고려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 고려시대 때 병들고 늙은 노인들을 산속에 갖다 내버렸다는 그런 풍속 때문에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고려장이라는 것이 문헌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고려시대에서도 없던 이야기를 지금 이 현 시대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만큼 공감을 자아낼 수 있을까? 저분이 지금 강북회 회원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러니까 이 지금 조상까지도 상당히 욕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SNS를 통해서 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또 댓글 단분과 공박도 벌이고 그랬습니다. 자,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선 정철승 변호사 어떤 사람인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대선 후보로 나선 분들 중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 그리고 상식의 회복과 어떤 국가의 화합 이러한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이 안희정 지사라고 저희 법조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냥 자기 손
네일 아트라고 합니까? 자기 손을 좀 만졌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무슨 뭐 음란 문자를 보내거나 뭐 무슨 이모티콘을 보냈다, 사진을 보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성희롱 여부가 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이게 사실인지 여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네. 자, 지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아서 2차 가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변호인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말이 논란이 되자 정치인이나 공직자도 아닌 자영업자인 나에게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못했다. 뭐 타격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오히려 팔로워만 300명 이상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적정한 수명에 대해 관심이 많다. 고대 로마 귀족 남성들은 스스로 생을 마쳤다. 이 공동체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나이가 대략 70대 중반이었다. 나는 약 80세 정도가 그런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세 넘게 장수하시길 기원드리는 우리 사회에 귀하고 존경스러운 원로 어르신들은 많다. 김영석 교수는 아니라는 뜻도 포함이 돼 있는데, 자 이종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정철승 변호사가 만약에 산케이 신문에 나온 내용을 하나씩 공박을 했다면 네. 그것은 저는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을 지금 비판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갖고 그 내용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나이가 들었다. 즉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그 틀린 이유가 바로 나이 들은 때문이다라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건 바로 혐오, 즉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나이와 관련된 발언도 역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이 정치적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정치적 이유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 사실상 노인 비하, 노인 폄하 발언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어떤 분위기예요. 우리가 사실 참 이 방송에서 좀 이렇게 이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지만 노인 충인이 틀딱 충인이, 뭐 연금 충인이 이런 식의 어떤 정말 혐오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제론토포비아라고 해서 와 노인들의 사회가 지금 이 젊은이들의 어떤 밥그릇을 빼앗고 있어 이렇게 지금 사실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도리어 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이렇게 세대 갈등을 불러 조장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거든요. 이런 혐오 발언이 어저께 있었다면 최소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또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해온 사람이라면 오늘 정도에는 네. 자신의 발언에 진위가 달라졌다. 그리고 자신은 김 교수의 어떤 발언, 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갖고 사실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사과를 한다. 이 정도의 어떤 사실 태도 전환을 보여야 되는데 더욱더 이렇게 그 태도를 더 확실하게 붙인다는 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 자신의 이 혐오 발언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석 교수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정철승 변호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여 년 동안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을 비판한 적도 없었는데 100세를 넘긴 근래부터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작심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철승 변호사의 막말로 이 김영석 교수에 대한 관심도 오히려 또 높아졌는데요. 지난 7월 서울대 강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늙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늙은 것도 없고 뭐 조금도 변화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늙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건강 괜찮으시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새 뭘 소일하십니까? 놀고 먹는 나이가 된 걸로 아마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난 늙은 거 없어요. 강의도 이제부터 더 잘할 것 같고요. 뭐 하고 싶은 일도 좀 더 많아지고요.
네, 지금 강연 모습 보면은 글쎄요 나이를 못 느낄 정도 같은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노인 폄하 발언이나 또 이종호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을 받는 게 일단 우선이지만 저는 또 정철수 변호사의 저 발언과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던 그 박원순 시장의 이 피해인에 대한 2차 피해를 했던 그 발언들을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저는 그 정철승 변호사의 이 사고 방식이나 심리 상태가 단순히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옹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보 진영의 어떤 선봉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내가 나서서 이 정권을 지키고 옹호하고 방어해야 되고 내가 나서서 이 진보 진영의 어떤 아젠다들을 계속 내가 선봉에 서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절대선의 그 아나무인적인 성격들이 있어요. 네. 좀 뒤에도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김승원 그 의원 이야기했던 GS 지지 발언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것은 곧 결국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방향과 그 노선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이 딱 깔려가지고 이 부분은 나이 든 사람이 말하면 이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신 상태가 이상해졌나? 그리고 자기 당에 있는 어르신이 국회의장이 뭐 그러면 이건 GS 지지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당의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이나 자기 당의 중진 의원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그 김승원 의원이나 몇몇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발언이 문제가 되지만 또 그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은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집단적 문화 자체가 저는 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굉장히 일반화된 저는 그 좀 어떤 인식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예의 없음, 그다음에 무례함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는 진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문정권이 너무나 옳고 정당하고 이건 절대적으로 옳은 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과학에 너무 확실한 오만한 아나무인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 저렇게 무례한 발언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분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정철수 변호사가 본인 입으로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민주당의 당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가 정치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보통 잘못됐다 정도로 평가할 정도가 아닌 거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변호사한테도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한테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저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저 변호사로 인해서 뭐 진보 진영의 선봉에 서 있다. 또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분께서 진보 진영의 선봉에 서 계시는지는 솔직히 제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저는 뭐 선봉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분께서 선봉에 있었던 사람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원들이 마치 저런 분위기인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도 어머니가 이제 홀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고 예. 저도 어머니가 계시고 항상 소망하는 것이 무릎이 많이 아프신데 네. 건강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오래 사시는 걸 소망하고 있고요. 네. 이걸 당을 떠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 당직이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 어떤 한 변호사가 한 얘기를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게 많이 나갔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오해는 안 해주시기를 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뭐 당원이라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민주당과 연관돼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친여 성향을 갖고 계시는 것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게 뭐 민주당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여당 성향 지지자가 저런 생각을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거리를 두려고도 하고 이 선을 그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거는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진보 진영에서 이 노인 폄하성 발언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 옛날 일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됐던 노인 폄하성 발언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듭니까? 네, 과거에 저런 발언들이 선거에 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정동영 당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가고 비례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정치인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그 정도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차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한 원로분으로 이제 모실 법한 그분에 대해서 저런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두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정철승 변호사가 저희 대학 동기예요.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요. 네네. 저는 참 이게 의외였던 게 대학 다닐 때는 그 독립운동가의 외손주가 너무 자랑스러웠을 텐데 저희한테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예. 저희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제 네. 그래서 광복회 변호사를 하고 있는 거에도 놀라고 있고 그때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동기인데 저희 부모님 이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살아계시지만 다 80대가 넘으셨어요. 근데 정철승 변호사도 그럼 비슷하겠죠. 근데 그러면 부모님의 수명도 한도가 그럼 80세인가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80세 계시잖아요. 박지원 국정원장 네. 42년생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80세인데 이분들은 그럼 수명 한도가 넘었나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아까도 정동영 이제 뭐 직함은 생략하면 유시민 그리고 김용민 후보 그리고 서른 의원 뭐 조국 전 장관 다 이 노인과 관련돼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민주당계 인사들이 쭉 있는데요. 보통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와 관련돼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을 때 보통은 관련된 시민단체, 인권과 관련된 그 민주당 쪽에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정말 융단 폭격을 했을 거예요. 변호사면서 인권 수호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성명서 한 장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외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인데 너희 젊음이 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듯이 나의 늙음도 벌이 아닌데 네. 저 정철승 변호사도 저랑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예. 모르겠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에 대통령 되실 때 75세였죠. 그때 이제 사무엘 울먼의 얘기를 해요. 청춘은 나이를 세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자세라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인권 의식이 부족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하면 저희가 민주당 쪽과 선을 긋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과 가깝다고 오해를 하지 않을 듯합니다. 네. 네, 잠깐 좀 그 정철승 변호사가 발언한 것 중에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이승만부터 60년간 반민주 반인권 비판한 적 없다가 100살이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팩트는 이겁니다. 김영석 교수는 4.19 때 당시에 4.19 시위의 어떤 반전의 모멘트가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연세대의 문과 교수들, 주로 문과대가 많이 참여를 했어요. 287명인가 하는 교수 시위단에. 주로 이 교수 시위단을 그 주도한 분이 정석기 교수신데 그 이 회고록이나 기타 이 여러 자료를 보면 당시에 김영석 교수가 함께 나섰고 또 박정희 당시에 그 쿠데타 5.16 쿠데타 직후에 바로 연대 교수로서는 두 사람이 그 연행됩니다. 즉 정석계 교수하고 김영석 교수가 당일날 연행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4.19 시위와 또 연루된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100세가 넘어서 무슨 비판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지금 김영석 교수는 사실 칼럼을 그 전부터 계속 쓰시고 계셨고 또 2018년 12월 25일은 그 집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질타하는 그런 네네.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보이셨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사실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치게 그냥 그 산케이 신문에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만으로 또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뭐 딱 꼬집어서 막 비판한 게 아니라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바람에 미래 세대에게 사실은 미래 젊은 세대에게 그런 어떤 희망을 뺏는 것이다. 이런 어떤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천승 이 변호사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 변호사의 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뭐 장유유서 따지자는 건 아닌데요. 사회에서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계셔야 할 거고 그게 나이로 가지고 어떻게 평가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는데 댓글도 달고 또 거기에 또 공방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이 GSGG 발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승원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쓰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SGG가 뭐 국민의 의지를 봉사해야 된다. 정부가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사과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사과를 한 걸 보면 뭐가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재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김성은 의원이 뭐 오늘 뭐 이 사과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건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도 상당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이긴 합니다만 이 지금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뭐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 동료 또 선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의 뭐랍니까 이 존경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갖춰야 될 품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강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그런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은 뭐 이 지금 김성원 의원의 이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금 대상자인 박병석 의원에게 어제 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같이 가서 사과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자, 그걸로 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조금 아쉽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김성원 의원의 이 지금 뭐 본인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좀 더 단호하고 좀 선제적인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적절한 이 언행을 하는 이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도 윤리감찰단이라는 그 나름대로 징계 절차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한번 이 김성원 의원의 진위를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에서 단호한 조치를 하자고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에 지금 앞장섰던 이 지금 당사자인데 사실은 지금 언론중재법이 결국은 지금 그 여당의 어떻게 보면 그 수적 우위를 이 기반으로 한 이 지금 입법 독주라는 비난 때문에 지금 멈춰선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김성원 의원이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버럭해서 지금 의장을 겨냥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러한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국회의원의 이러한 상당한 막말성에 해당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언론중재법에 대한 지금 여야 간의 협상에 있어도 상당히 민주당 스스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진정성에 대한 이 의심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징계를 촉구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징계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야기와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무슨 편의점 무슨
이름인 줄 알았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천박하고 비겁하게 나와서는 안 돼요. 국회를 이렇게 희화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회가 핫바지입니까?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당연히 이건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원내 대표께서 아주 깊은 사과를 박병석 의장에게 드렸고요. 또 당사자인 김승원 의원도 또 의장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장께서도 받아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당에서 추가로 징계한다든지 그런 논의는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경 대변인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은 그 GSGG라는 얘기가 처음에 무언지 저도 몰라서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안 좋은 이제 비속어였다라는 점을 뭐 오늘에서야 좀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당내에 있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젊은 층이라고 해도 되나요? 20대까지도 한번 물어봤는데 네. 많이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 저렇게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면은 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징계 부분을 끝까지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징계가 아마 추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곡하게 사과했던 부분이 SNS 글에도 또 올라왔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왜 저렇게까지 박병석 의장,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왜 저렇게까지 비속어를 또 했을까 하면 언론중재 피해자 구제법입니다. 그것이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라든지 뭐 고위공직자 또 뭐 재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또 되어 있었고 그리고 피해 입증도 피해자가 되도록 또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막혔다는 점 그리고 김승원 의원도 SNS 글에 사과의 글과 함께 올렸지만 언론에 당해봤어라는 책을 봤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피해자들의 소송 사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소송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언론을 상대로 그 피해를 봤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요. 원상 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뭐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언론에서는 정정 보도를 낸다든지 아주 하루만 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슈인데 만약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은 평생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있다. 그런 책을 보고 본인께서 감정이입이 너무 컸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 또 본인께서도 계속 그 뒤에도 SNS 글고 올린 다음에도 사과의 발언을 계속 당내에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떻게 평가하고 지켜봐 주실지 그것은 국민들의 또 여론의 평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이 허위보도, 언론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좀 격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인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와 관련해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말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됐죠. 한번 들어보시죠. 전원인데요. 네. 사퇴하려면 이제 사표도 내야 되고 네네. 저희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 또 국민의힘당에서 네네. 그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쇼 아닌가,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이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며 윤희숙 의원에게 말씀드리겠다라고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히셨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정보 제공에 혼동을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김 의원이 출연했던 TBS 측이 정정 보도를 할 정도로 이게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거짓 언론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서 너무 이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에 그 국회의장 같은 민주당 출신인 원로 정치인인 국회의장한테 GSGG라고 하신 분인데 정말 당장 지금 최고의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윤희숙 의원의 사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 뉴스를
그것도 공개적인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김승원 의원께서 스스로 지금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과 실제로 진행되는 자기 행동의 어떤 부적절성에 대한 이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도 제가 그 정철승 변호사의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김승원 의원의 이 GS 지지 발언 같은 경우도 제가 김승원 의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를 잠깐 하셨던 분인데 판사를 잠깐 하신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수원에 가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신 초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을 떠올렸냐면 2004년에 탄핵 때 열린우리당의 대거 당선된 탄도리 의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탄핵 열풍으로 그냥 민주당의 열린우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그 열린우리당 전체 지도부를 흔들고 강성파들이 앞세에서 득세하면서 아나무인격으로 당을 이렇게 흔들어대는 바람에 결국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가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갔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었던 분들의 초선들이 저런 심리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분 같은 걸 청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방송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나와서 공천 받아가지고 된 분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최고의 자기가 선봉에 서서 이 전위부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굉장한 자기 스스로의 이 아나무인적인 독선이 강해요. 저런 그 김승원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데 몇 가지 내가 사례를 또 들 수 있습니다. 들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고가 마치 2004년에 탄도리 국회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을 망치듯이 청와대 행정관을 했다는 그 경력 안으로 내가 문재인 정권을 욕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같은 당이라도 뜯어 물어뜯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서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면 제가 민주당의 180석의 거대 여당이 과연 어떤 결말을 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도리, 청도리 좀 부적절한 말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그냥 공천만 한다고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거, 헌법기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장성들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캠프로 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었죠. 전직 장성들을 향해서 별값이 이 값이 됐다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직 스타들이 또 그 윤석열 캠프 이런 데로 가고 있는 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먹었던 분들이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전 장군답지 못하다. 별까지 다신 분들이 하는 모습들이 참 팔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속되게 말하면 이 별값이 똥값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진영에 갔다고 이 별 스타라고 그러죠. 육군 장성들을 별값이 이 값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히 그 이야기 듣고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는 좀 발끈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과실이라는 것 다 따먹고 또 자기 임기 다 채우고 뭐 사실 재직하는 기간 중에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지금 통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히 이 지금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하고 상당히 이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다를 경우에는 그럼 중도에 사표 쓰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이런 섭섭한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이 비판 이전에 윤건영 의원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맞는 사람을 왜 선발하지 못했을까? 상당히 장성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상당히 고위장성으로 올라가면 후보군이 많이 좁혀지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상당히 엄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사실은 이 군지부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안보관하고 어느 정도 상당히 일치되는 사람을 검증을 또다시 여러 번 해서라도 이거 발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그렇게 발탁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이 통치 철학 그리고 안보관하고 약간은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이 장성들에 대해서 왜 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보관, 국가관 하고 이렇게 상당히 공감할 수 있도록 왜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못했을까?
결국 그 사람들이 임기를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 다른 반대 진영으로 가서 사실 그 이렇게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먹듯 샘물에 침을 뱉는 형태로 비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으로서 그 정권의 핵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군 인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먼저 반성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장성들이 본인의 생각에 따라 뭐 대선 캠프에 가서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진영에 갔다고 그래서 너무 좀 지나치게 비판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다는 거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년 2개월 동안 청와대 대변인으로 지냈던 강민석 지금은 국회의장 특별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전 대변인.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내에서의 발언 등을 이 승부사 문재인이란 책으로 곧 출간한다고 합니다. 일부 내용들이 먼저 흘러나오면서 자, 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가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 관련 저서를 낸 건 참 드문데요. 이 강 전 대변인은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했던 몇몇 발언들도 책 출간의 명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먼저 보시죠.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구의 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진과 이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로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만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저 발언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약탈했다고 한다. 외와 무엇조차 담지 않은 거친 주장을 하는 만용이 용기로 받아들여져 가슴이 답답했다 이렇게 책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명장 받을 때는 멀쩡하다가 받고 나서는 파괴되는 게 그의 헌법 정신과 법치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 뭐 윤 씨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청와대의 의지가 아니라면 청와대는 막았어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불편한 심정을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진심이었나 하는 게 우려되는 라고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스스로 정권을 이렇게 창출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면 5년 단임제의 마지막 임기입니다. 이랬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의 공정성이에요.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청와대를 나온 인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나온 인사가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정치적 또 그 정무적 판단 하에서 정치적인 어떤 발언들을 담은 책을 내면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명분을 이 야당의 대선 주자 유력한 지금 현재 단계에선 유력한 대선 주자의 발언들을 논박하면서 현 정부 또는 현 대통령의 입장을 지금 표명하는 겁니다. 네. 지금 앞으로 나올 선거의 후보가 지금 대척점이 대통령일까요? 상대 후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여기서 이 발언이 나오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도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구도가 돼버려요. 그러면 선거 개입의 여지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법적으로 이것을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그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청와대를 나간 사람이지만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시그널 확실히 보였어야 돼요. 그런데 보이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책의 어떤 파문은 계속 또 이어질 겁니다. 정치적 공방의 하나의 어떤 축이 될 테고 대통령의 워딩들이 하나씩 다시 나오면서 야당과 여당 간의 어떤 이 다툼의 또 이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주요 쟁점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이렇게 사실상 이 선거에 몰아붙이게 만든 전직 참모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왜 청와대는 가만히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 전 대변인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담으면서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문 대통령 특유의 직설 화법들도 소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난해 8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깽판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격노했었다. 이렇게도 전했는데요. 노영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향해서 굉장히 거친 말을 쏟아냈었죠.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니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예, 노영민 실장이 저렇게 말한 배경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한 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법도 한데, 자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셔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1년도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40%를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는 어떻게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무언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깽판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는지는 지금 여기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저도 본 바는 없고요. 근데 광화문 집회가 이제 노영민 실장께서 저렇게 좀 화를 낸 그런 상황인데 그걸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좀 강한 어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어떤 추측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 거고요. 네. 그때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 국민께서 많이 힘들어했던 집회인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집회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받고 그 피해는 우리 일반 서민들,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집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 거죠. 그 피해는 다 국민들께, 다 전반적으로 국민들께만 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좀 자세히 보면은 또 어떤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석 전 대변인은 본인이 쓴 글이 다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저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 정치적인 정당함 여부를 떠나서 아까 우리 이정근 평론가께서도 이 부분이 강민석 대변인이 이 책을 쓰는 의도가 야당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감때 썼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하나 더 더한다면 저는 대통령을 모셨던 바로 직전에 대변인이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는 현직의 임기 동안 이걸 쓴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건 기본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적어도 청와대에서 대변인이라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대통령과 가까이 있음에도 얼마나 많은 대통령의 직접적 발언을 듣고 메모를 했겠습니까? 대부분 그럴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고 적어도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해고록을 쓰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지금 우리 이경 대변인도 깽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저게 이제 정치적으로 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통령을 모셨다고 하는 대변인께서 깽판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는 과연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이게 A일까? 저는 그런 측면 자체를 봐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현명치 못하다. 적어도 지금 시점은 아니었고 설사
대통령 임기가 끝난 퇴임 이후로 하더라도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입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쓰는 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대변인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설사 비공식적 비공개로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제된 언어로 대중에게 알리고 언론에 알리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변인과 국민소통실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저렇게 아무 여과 없이 전달하는 건 제가 볼 때 그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나머지 너무 제가 볼 때 자기가 모신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어긴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강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아픔도 같이 담았습니다. 대통령의 슬픔 이런 챕터도 있는데요. 그 장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에 대통령의 소회를 또 담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 그 사건은 뭐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뭐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강 전 대변인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목숨으로 책임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박 전 시장 빈소를 직접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 조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비판에도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문을 대신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저는 31일 날 이제 김승원 의원 아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인했던 김승원 의원의 막말이 있었고요. 2일 날은 윤건영 전 종합실장 청와대에서 일했죠. 또 막말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또 강민석 전 대변인이 대통령과 관련된 책에서 대통령이 깽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선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이제 책에 실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피해자에게 목숨으로 책임진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비판에도 조문을 갈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부랑 여당 이 청와대가 뭐 이렇게 그 위기 관리를 청와대 출신 정치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리스크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발언은 사실 대통령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 발언들이고 내용이 지금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피해자에게 목숨으로 책임진 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부분은 유족한테도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책임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겐 이 사건이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에겐 계속 고통으로 남는 거를 인권 변호사 출신의 변호사 이게 대통령께서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지금 작년에 2020년에 성평등 예산이 35조가 듭니다. 근데 왜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게 없겠어요? 이런 거 있어서 권력을 이용한 그 위력에 의한 성범죄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장 출신 민주당의 그리고 뭐 기초의원들 많아요. 지금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면 그 35조 쓰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게 없다고 발언하셨겠어요? 네. 저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잘못 옮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종본의 이 부분은 뺐다고 합니다. 이 참모들이 만류한 것 같은데 2차 가해 논란 때문에 조문 가지 못한 대통령 얼마나 슬펐을까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만 이 최종본에서는 빠졌고요.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영래 선배하고 박 시장 나 이렇게는 3인방이었다. 그의 죽음에 개인적으로 아프다 이런 이 마음을 대신 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강민석 대변인의 이 지금 저서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부적절한 시점에 잘못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있고 난 뒤에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상당히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이 왜 진작 그 유감의 뜻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건 발생 2주 만에 당시 강민석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태에 대한 유감과 함께 일종의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거든요. 네. 이런 기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조문을 가겠다고 상당히 자신 나름대로의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당시 청와대의 공식 입장하고는 상당히 배치된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결국 강민석 전 대변인이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의 상당한 이 정치적 입지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지금 그 대통령의 직전 참모가 지금 대통령 임기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 계속되고 있는 중에 어떤 식의 이 내밀한 이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강민석 대변인은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의 속내를 이렇게 불쑥 드러냄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이 오해와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예. 이런 정면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정당한 것이냐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 책에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현실을 착시가 아닌 직시하자는 관점에서 썼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 이 지금 착시가 아니고 직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민석 대변인이 지금 야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25일부로 지금 국회의장 특별보좌관이 됐어요. 공직을 맡게 됐어요. 지금 국회의장은 상당히 이 정파적인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직까지 이탈하는 상황인데 강민석 대변인이 이런 식의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긴 책을 내므로써 또 국회의장까지 상당히 이 정정의 한가운데로 끌고 갈 수 있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다. 만약에 그 책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공직을 맡는 순간에는 사실은 그 공직이 끝날 때까지는 보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책과 관련해서요. 거기 담긴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가 쓴 것이고 저자의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는 좀 난감하고 좀 곤란해하는 기류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대통령 임기 끝나고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강 전 대변인이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잘 뭐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례적인 출간에 청와대도 다소 좀 당혹스럽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경 대변인. 지금 이 책이 지금 뭐 저도 아까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지금 시기가 적절한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대국민 사과도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사과가 있었던 상황인 거고 지금 책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사과 이후에 진행되는 것인지 이전인지는 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청와대 입장은 그 피해자에게 좀 사과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가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비공개적인 면이 지금 주고받게 된 것인데 정치인들을 지금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많은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친분을 떠나서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 정치인이 한번 되면은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성향들이 강하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인간적인 면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 문재인 인간으로서 그냥 인간 문재인으로서 어떤 인간성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보내는 순간을 대통령의 즐거움으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산이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놈이 제일 살찌는 건 산이에요. 네, 지금 보신 영상 속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했던 풍산개 고미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고요. 이게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청와대가. 그런데 이 사진 올린 시점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선언으로 막바지 이제 협상을 하는 시점에 이걸 이렇게 좀 한가하게 올려도 되느냐 뭐 이런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네, 사실 백악관 홈페이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우리나라의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모두 다 국정과 관련된 그런 대통령의 모습만 사진에 있어요. 동영상을 보더라도 국정을 하고 있는 모습, 뭐 이렇게 이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 또 브리핑하는 모습 이런 모습만 엄숙하게 담겨 있는데 백악관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백악관 그러면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거울을 보고 장난치는 모습부터 그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그대로 사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국민들이 대통령도 일상이 있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감정이입과 함께 그의 국정 운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너무 엄숙주의에 그런 조금 치우쳐 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관행상 뭐 풍산개라든지 뭐 또는 또 다른 일상이 올려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부터 내각에 있는 분들이 지금 그 국정과 관련해서 화면에 비출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지금 노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시국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상이 없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버티고 계시고요. 그것만 이 아니라 코로나19 이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지금 일상을 이렇게 소개할 시점이냐라는 비판, 또 더군다나 파업과 관련해서 사실 임박했던 어떤 시점, 이 비판은 저는 사실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파업은 다행히 철회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국정은 항상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제가 되건 비판의 지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만 하필이면 그때 이 파업과 관련된 의료보건노조가 파업을 하면 얼마나 이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또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또 나왔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어제 저희들이 뭐 좀 말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부산 의전은 입학 성적과 관련된 논란이 또 새롭게 불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성적 전 학교의 성적이 3등이 아니라 24등이었는데 왜 잘못 발표를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이 딸의 학부 성적이 3위, 영어 성적이 4위여서 다른 탈락자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 해석했던 기사들을 올리고 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조국 당시 장관은 이 딸 입학 취소에 대한 입장문을 한 10분간 6번 정도 고치는 세심함도 보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했을 텐데 이 부분이 판결문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알고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김근식 교수께서 좀 가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뉴스를 장악했던 게 그 부산대에서 발표한 성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1심의 정경심 교수 판결문이 지난해 12월에 나왔는데 그 판결문에 이미 재판부에서 부산대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성적들을 이미 다 명확히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부산대가 이제 어제도 인정했습니다만 착오인지 일부러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됐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문 작년 말에 나왔던 판결문에 이미 그 숫자가 4등이 아니라 23등이라는 게 확인이 돼 있는데 지난주에 부산대에서는 그걸 잘못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부산대 발표를 정확히 인용해서 조민 씨가 성적으로 떨어질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한 건 뭐였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 정상적이라면 분명히 읽어봤을 것이다. 작년 연말에 있었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안 읽었겠습니까? 부인이 법정 구속된 사건의 판결문이고 또 본인도 거기서 관련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딸이 입학이 어떻게 될지 그 백작관두에 서 있는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그걸 안 읽어봤을 리가 없는데 그럼 읽어봤다고 한다면 성적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부산대가 잘못 발표한 그 성적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그게 성적이 내가 판결문에서 봤을 땐 다르다라고 말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용히라도 침묵을 지켰다면 뭐 제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작년 연말에 판결문을 읽어봤을 우리 조국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이미 알고도 부산대 잘못된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인용해서 마치 성적이 그것이 4등이 맞는 것이냐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위선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제 최종심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봤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하튼 조 전 장관이 올렸던 글, 이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링크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좀 알고도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네. 우선은 뭐 성적 얘기는 조 전 장관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뭐 조 전 장관이 뭐 보고도 저렇게 했다라고 뭐 주장을 하실 수는 있으나 그거는 그냥 의혹과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부산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 자체에서 지금 업무 방해는 전혀 없었다 얘기했었고요. 영어 성적은 높았고 그리고 또 블라인드 이제 면접에서 그때 당시에도 그냥 아무것도 이제 정보가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미 했고 전혀 그러니까 업무상 방해가 전혀 없다고 얘기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 성적 하나가 지금 조 전 장관이 SNS 글에다가 올린 부분이 좀 달랐다라는 점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참 부산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게요. 이제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입학 사정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판결문 내용은 명확해요. 숫자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등수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경력, 허위 경력을 빼고 나면 경력이 별로 남지 않는다 이런 게 판결문에 나오는데 이건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판결문 내용. 그건데 그걸 파악, 확인, 전달을 못 하는데 그 입학 사정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학생들, 지원할 학생들, 다니는 학생들이 덜 불안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판결문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형법 교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냥 휴직을 하시는 거여서 서울대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 월급을 일부 받으시거든요. 근데 판결문 내용도 확인을 안 하시고 항소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딸이랑 그 지금 딸과 관련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인이 구속돼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으니까 법률 판단하느라고 이거 내용을 안 읽어보셨다? 안 읽어보셔서 모른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읽어보셨으면 이 숫자 간단한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법대 교수님. 안 읽어보신다면 부인이랑 가족들이 되게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산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이 돼서 스펙이 허위라는 거는 이제 그 업무방해에 대한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다퉜던 부분이니까요. 7개 스펙은 허위라는 게 2심까지 인정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부산대에서는 업무 방해는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대 이야기고요. 네, 부산대가 법원의 판결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부산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진 학생은 없었다. 다만 입시 요강 자체에 허위 서류를 내는 것 자체를 불합격 처리의 이유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랬다고 그랬지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단 입학 취소를 예정해서 통보를 했고 지금 이제 청문 절차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판결문과 이 부산대의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헤럴드 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보면요. 조 전 장관 동생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했던 정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게 확인이 됐다. 이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판결문을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미 동생은 또 구속이 됐죠. 다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이 됐는데 자
과거 조 씨의 동생, 조국 전 장관 동생입니다. 직권 보석을 결정하면서 조 씨 전처의 집으로 주거지 제한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혼했다면 거기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또 허위 이혼이라고 판단한 증거들이 좀 나왔다는 거거든요. 자, 이종근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때 많은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혼이 사실 의문스럽다. 위장 이혼 아니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나가 묘비였어요. 그 선친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2013년에 그 7월 부산 문중 이제 묘비를 봤는데 비석에 그 이 동생의 그 부인 전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부인이 며느리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그 네네. 비석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새겨진 시점이 이혼한 지 4년이에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이혼한 그런 며느리의 이름을 비석에 새길까 하고 그때도 의문이 있었고요. 또 그 주변의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동생과 어머님이 사신다는 그 빌라에서 800m 떨어진 아파트에 그 조 씨 부부를 봤다. 그리고 아들 한 명과 함께 살더라. 또 여름에 여름방학 기간에 함께 놀러 가더라. 이런 식의 어떤 주민들의 증언들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게 위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졌었죠. 예, 당시에 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혹을 또 제기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동생 부부는 뭐 이혼을 했다고 하는 그 시점 이후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들의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름 전까지도 같이 사는 것을 봤다. 또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그 전처가 어떻게 10억 원에 대한 원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를 지금 청구받은 것을 면탈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다. 계속 같이 살고 채무를 면탈하고 자신들이 얻으려고 하는 채권 행사는 같이 공동으로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혼을 가장한 것이다. 예, 이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이 부동산 전세 사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이 위장 이혼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인했었습니다. 보시죠. 제 동생이 여러모로 어려워지고 그 전 재수 씨로부터 돈을 많이 생활비를 다 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자신의 채권을 넘겼는데 실제 그 채권이란 게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집안 전체가 지금 다 난립니다. 제 동생과 이혼하고 고통받고 저희 전 재수 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저희 집안에 시집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혼 후에 또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전재수 씨도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집안에 이런 복잡한 사정, 저희 주변에 이혼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관계 딱 끊고 원수되고 살아야 됩니까? 제 동생도 그러면 아들 안 보러 가야 됩니까? 이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2009년 4월에 이제 협의 이혼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가 하나 나왔는데 조 씨가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아마 위장 이혼의 한 정황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게 만약에 그 재판부에서 갖고 있는 저 합의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도 굉장히 오늘 충격적입니다만은 저런 내용 자체도 어떻게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면서 그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요구할 경우는 결혼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무슨 데이트 폭력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내용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누가 봐도 저것은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그 위장 이혼의 그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채권에 관한 것들을 같이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부인하고는 법적으로 이혼된 상태가 돼야 그 채권을 사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필요성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합의문의 내용이죠. 네. 일반 정상적인 상황이 그 이혼하는 관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혼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살다가 싸우다 도저히 못 견뎌서 헤어지는 게 이혼인데 다시 결혼을 요구할 때는 무조건 응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의 이혼이라는 것은 그 채권을 보존한 필요성이라는 그 기존의 의혹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개인사라서 저희들이
사실 내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인 뭐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이 그거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은 아마 민주당 내의 경선이라든지 또 본선, 대선 경쟁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이 조 전 장관 일가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후보님께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우선 조국 전 장관 따님 조양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시지 않으셨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절차 과정을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최승혜 전 총장은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 또 고맙다고 사람을 보내왔더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사실과 다르고 조카 앞에서 허황된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에 대한 뭐 일종의 옹호 아니면 비판 이게 당내 경선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 이게 이제 각 후보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딱히 말을 안 하는 것도 이거 옹호하기도 그렇고 또 비판하기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있거든요. 이경 대변인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은요? 우선은 저 토론회에서 뭐 무슨 뭐 옹호냐 비판이냐 그러니까 거의 옹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네. 그리고 뭐 그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면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집니다. 그리고 내부 경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 과정에서는 저런 질문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또 추미애 이제 전 장관 후보자였고 당사자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서 조 전 장관의 동생 그 부부의 뭐 이혼 합의서까지 조 전 장관의 동생이나 그 동생의 그 배우자, 뭐 전 배우자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그분들이 뭐 고위공직자인가 아니면 무슨 뭐 정치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입니다. 윤희숙 그 의원의 뭐 아버지의 그것은 이제 부동산 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뭐 법적인 절차를 지켜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딱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일반 국민인데도 그 뭐 이혼 합의서까지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그것까지 내보내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정말로 이 자리에 앉으면서 되게 심각하게 드는 것이고요. 네. 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국민이 또 계실 거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내보내지 않으면 또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이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영향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본선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이미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은 지지하시는 거고 하지 않으신 분은 않으신 걸로 결론이 나와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채권 이야기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채권이 단순히 개인의 그게 아니고요. 이 세금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또 논란이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 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지금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곧 경선을 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경선을 하게 될 그 아킬레스건이 소위 말하는 탄핵 강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말 그대로 조국의 늪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 뭐 캠프 측에서 사실 지금 이 경선 승리를 사실상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본선에서의 그러니까 이 지금 중도 외연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이 조국의 늪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마 선거 전략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어제 토론회에서는 또 정세균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이 답변태로 토론 태도를 좀 지적했습니다. 뭐냐면 질문을 하면 답변 안 하고 이리저리 피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자, 이경 대변인 캠프에 계시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선은 시간이 촉박한 토론회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돼서는 대변인단에서 그리고 공식 성명도 이제 공식 입장도 많이 냈고요. 여러 번 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재산을 다 공개해라 했기 때문에 그 재산 공개도
당초는 2018년부터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2018년부터 공개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예. 뭐 그쪽에서 얘기하셨던 부분, 이제 이낙연 후보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그쪽 측에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2017년이기 때문에 2017년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보에도 재산이 줄어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 결론은 무엇이냐? 짧은 토론회 과정에서 이 얘기를 다 드리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어차피 팩트체크 개념으로 많이 다 알려드렸다. 네. 그리고 우리 총리님께서도, 그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그 첫 토론회에서 네. 팩트체크를 안 해주셨습니다. 본인에 대한 질문은 안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토론이란 게 좀 요령껏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뭐 다 공인이기 때문에 재산 공개 다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뭐 찾아보면 또 나올 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감출 게 있겠습니까만 지금 수임료 무료 변론 논란이 민주당에서는 좀 불거졌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